됐습니다. 인적 자원의 확보 관리 밑줄 채용 관리, 임용 관리 됐습니다. 채용 관리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계모선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뭐요?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선발 계모선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인력 계획을 그죠? 이게 이제 수급 계획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이죠. 내년도에 이런 거죠. 각 부처에당 내년도에 7급 퇴직자들이 몇 명인지 물어봐요. 싹 정해서 350명인데 승진자들이 200명밖에 없으니까 150명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무슨 계획? 수급 계획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보다는 그죠? MTF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같이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인력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자, 모집은 자,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 노동시장을 개척하든지 대표적인 게 ROTC라고 그랬죠. 옛날에 ROTC는 남학생만 해도 됐는데 요즘에 부족하니까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ROTC 모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험의 간소화, 헤드헌팅, 헌스 추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집 방법입니다. 무슨 헤드헌팅,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 국민 추천제. 헤드헌팅은요, 인혁입니다. 인혁처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맨날 제가 얘기하는 김명희 씨, 우리 전산센터장이 헤드헌팅을 과기정통해서 이런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면 인사혁신처에 헤드헌팅 담당자가 그분을 찾아서 한번 지원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는요, 채용 절차 X라고 쓰세요. 진짜 이분은 진짜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채용 절차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임용하는 거고, 국민 추천제는 집단 질성, 좋게 말하면 집단 질성을 활용하는 거고, 모바일로 하면 이제 그 유명한 무슨 모집이 돼요? 소셜 모집이 되죠. SNS 소셜 모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소셜 모집까지는 아닌데 국민 추천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셜 채용, 소셜 모집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발 도구. 인간이 개발한 선발 도구는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험하고 면접만 이용하기 때문에 시험 면접. 자, 우리 추신수 선수 한번 봅시다. 전 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아주 실효적이기 어렵다. 전타 신수 실효난. 다시 외웁시다. 전타 신수 실효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다시 뭐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기준은 뭐라고요? 전타 신수 실효난입니다. 전타 신수 실효난. 단데 전략성은 그냥 써주면 좋은 건데 안 써줘도 상관없고요.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성하고 수용성은 항상 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신뢰할 만해야 뭐 합니까? 수용할 만하죠. 타당성하고 신뢰성, 그리고 맨 밑에 난이도, 그죠? 난이도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어디에도 등장하죠? 근무 성적 평정. 사실 근무 성적 평정도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차이는 뭡니까? 시험에 대한 평가는 재직자가 아니라 지원자고 근무 성적 평정은 재직자인 것 뿐이죠. 좋은 평가가 갖춰야 될 여건이 뭐라고요? 전타 신수 실효난이 똑같죠? 자, 그래서 갑시다. 내용 타당성, 타당성이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자, 타당성은 내구기, 내용 구성 기준입니다. 내용 타당성은 KSA 밑줄짝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KSA. KSA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knowledge, skill, ability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자수를 뽑을 때 타자수의 능력으로서 타자 속도라든지 오타율 같은 걸 무조건 포함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런 것고. 그 다음 구성 타당성은 추상 개념 밑줄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도가 있어요. 수렴적 타당도 위에 나와 있죠. 동일 개념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다른 시험 했을 때 수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다른 개념을 동일한 시험 했을 때는 차별적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갑시다. 진보적인 사람을 A, B, C, D라는 여러 시험을 봤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동일하게 또는 수렴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A, B, C, D라는 시험이 진보라는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한 거죠. 만약에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을 A 설문지, A 시험지로 측정했을 때 결과값이 같이 나오면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한 게 아니죠. 차별적인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 타당도는 자, 근무 성적 밑줄,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느냐 문제죠. 예측적 타당도는 쉽게 말하면 시험으로 1등한 사람이 금평도 1등 했다. 그러면 시험이 금평 1등을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동시적 타당도는 지금 금평 1등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KSA를 시험에 포함시키면 지금 현재 1등 하는 사람의 요소를 넣었으니까 무슨 타당도가 있어요? 동시적 타당도가 있죠? 내국입니다. 내국이. 신뢰성은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 다시 뭐라고요?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 반복 측정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 그래서 10점은 아니지만 빵점을 계속 써면 뭐는 있어요? 신뢰성은 있지만 타당성은 없죠. 10점짜리를 계속 쏘면 뭐도 있어요?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꼭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은 그냥 있죠. 타당성 확보의 무슨 조건이다? 타당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란 거. 실용성은 뭐 시험에 대한 비율이고, 효익성은 이런 거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조직에 얼마나 효과, 목표로 달성에 기여했는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체형? 난이도, 변별력 밑줄, 변별력 됐습니다. NCS 같은 것들이 전타 신수 신료성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와 관련되니까 일단은 이 NCS는 무슨 타당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측적 타당도가 엄청 좋겠죠. 또는 동시적 타당도도 엄청 높죠.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높은 성과를 가진 사람들을 요소를 평가하니까, 즉 NCS는 뭐가 높아요? 타당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타당성하고 여러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반복 측정했으니까 신뢰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역시 뭐가 문제입니까? 실용성이 문제가 되죠. 왜요? 우리 공무원 104만 명의 직군, 직렬, 직류별로 NCS 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실용성은 좀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5급에서 PSAT를 하고 10년이 지난 내년부터 이제 7급에서 PSAT 비슷한 거 도입하죠. 공무원들이 무산이라고 복지부동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게, 즉 시험 문제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NCS 한번 읽어보시죠.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산업별 수준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했다는데, 이걸 행정학으로 응용하면 뭡니까? 직군, 직렬, 직류별로, 맞죠?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한 걸 말하죠. 체계한 거. 자, 지식, 기술, 소양. 진짜 여러분 이게 측정할 수 있죠. 측정 안 되는 게 뭐예요? 능력, 태도 같은 거. 성실성, 이런 거 참 측정하기 힘들죠. 그죠? 능력, 태도 같은 거는 측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직권과 분권이 조화로운 채용, 이른바, 그래서 답은 너무 쉽습니다. 지원자는 부처 선택권을 주고요. 인사기관은 거기 원칙을 직권적으로, 그 밑에다가, 그죠? 부담 경감이라고 써보세요. 지금 중앙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가 너무
업무가 많죠. 그래서 업무를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부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재의 원칙은 직관적으로 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공직 예비 시험제도? 공직 예비 시험제도 아시죠? 자, 예를 들면 100명이 최종 합격자인데 예비 합격자로 몇 명을 뽑아요? 200명을 뽑는다는 거죠. 요거는 누가 주도한다고요?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니까 범정부적인 공통적인 자질이나 역량만 테스트하면 되죠. 그럼 이 200명이 이제 각 부처별로 뽑는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사람들을 뽑아 쓰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부처가 요구하는 어떤 특수한 또는 구체적인 역량을 테스트하면 되죠. 이제는 답이 뭐죠? 인재는 부처를 선택할 수 있죠. 부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고 인사기관이 지금은 딱 100명만 뽑기 때문에 면접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힘드는데 이제는 뭐요? 조직의 미래에 있던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러한 인재를 뽑는 쪽으로만 집중하기 때문에 과도한 직권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밑에 공간이 있죠. 밑에 공간에 자 한번 써보시죠. 블라인드 채용이라 써보세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자 썼죠. 좀 썼기 많습니다. 그죠? 편견 씁니다. 편견.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대학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죠? 그러면 하살표해가지고 변별력 밑으로 저하 아니면 하살표 밑에 자 블라인드 채용이 좋은 게 뭐라고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뽑자.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도록 뽑자.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의 토익도 없고 토플도 없고 뭐 대학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 누가 우수자인지 비우수자인지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다시 하살표 역량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라고 공개를 한 다음에 아니면 역량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KS를 가진 사람인 걸 공개를 한 다음에 지원자들은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면접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변별력이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많이 시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원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뽑는 게 뭔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훈련을 연습을 해와서 충분한 시간에서 하고 면접자들도 훈련을 거쳐서 오류를 줄인 상태에서 다양하게 실행 과제를 시키면서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이게 대한모의고사에 나왔죠. 블라인드 채용은 왜 등장했다고요? 이른바 스펙 위주의 선발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변별력 타당성이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뽑겠다라는 KSA나 역량을 공개하고 지원자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면접자들도 다양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죠?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국가 안보를 요구하는 그러한 직위에, 그죠? 외국인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뽑혔다는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가 있었는데, 좀 곰곰하게 한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사실 앞에 내용들은 전부 다 있던 거고 블라인드 채용이죠. 블라인드 채용. 자, 다음 개방형 임용입니다. 폐쇄형에서 무슨 형? 개방형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도가 두 개가 있죠. 개방형 직위 민관 경쟁, 공무직위는 공무원 간 경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28조의 4, 28조의 5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 효율적 정책 수립과 관리 요건입니다. 고공단 20, 고공단 30, 과장급 20, 20 됐습니다. 직종은 다 넘어가시고 자 우리 이것만 많이 기억하지 마시고 채용, 중앙, 선발, 시험, 동그라미, 심사
그죠? 됐습니다. 왜 여기는 시험이라 그랬죠? 민간인이 지원하니까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여기는 심사죠? 자, 공모직위는 모두 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인사관리 카드가 있으니까 심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뽑으려면 전타, 신수, 신료난이 필요하고 평정센터법이 가장 좋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직무성과 계약제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성과평가에서 보면 SS 직무성과급적 연봉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다가 직무성과계약이라고 쓰시고 채용되고 나면 뭘 체결한다?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을 주는데요. 자, 유지관리에서 중요합니다. 민간인 경력이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1번 5년의 범위 내 최소 2년. 제가 맨날 5,2라 그러죠.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지만 최소 몇 년을 보장한다? 2년을 보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잘 안 오니까 민간인인 경우에는 최소 몇 년 보장? 3년 보장. 요게 2015년에 통과된 거죠. 자, 경력 개방형 유출 두 가지 방법을 했다는 거죠. 경력 개방형은 여러분 민간 전문가만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겠죠. 근데 일반 개방형으로 민간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사람도 임기가 몇 년이다? 3년이다. 맞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수는 넘어가고요. 성과가 탁월한 자는 총 임용기간 5년 초과가 중요해요. 초과 됐죠? 그러니까 3년에 다시 여기서부터 3년을 지났고 여기서부터 다시 5년까지 임용될 수 있으니까 총 8년이라고 쓰세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서 임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쓰기 싫으면 뭐라고요?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다시 탁월한 성과자는 몇 년까지 임용될 수 있다? 8년까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개방형이 다시 한번 시험에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 개방형 제도가 시행되고 탁월 성과 몇 년? 총 8년. 근데 옆에 보면 옆에 쓰시죠. 연장하셔도 되는데 자동갱신 쓰시고 재고용 보장 쓰시고 일반직 전환 쓰시죠.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도 민간인이 잘 안 들어오는데 총 8년을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재고용 우선을 해준다는 보장 조항이 있거나 아예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직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보수는 지금 130% 이상밖에 140%밖에 못 주니까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좀 제한적이니까 결국은 요 세 가지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자, 재고용 보장, 자동갱신, 일반직 전환 됐습니다. 채용을 자 위에 한번 다시 한번 봅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자 맨 끝에 뭐라고요? 학계유라고 해서 하나씩만 외우시죠. 가시죠. 그 조항은 법조 필요 없고 그냥 외우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요. 자 개방형 공모직이 이렇게 볼게요. 자 가시죠. 20, 30, 20, 20 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 직무성과 계약제 체결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을 주죠. 근데 임기가 중요하죠. 기본이 몇 년? 5,인데 민간인이나 경력개방형은 몇 년? 5,3이고 그 사람들이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는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임용이 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니까 자동갱신, 재고용 보장, 일반직 전환과 같은 좀 더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